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예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편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 철학 중에서도 교부 철학에서도 디오니시우스 위 아레오파기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이름이 좀 길죠. 자, 494쪽입니다. 소제목은요, 위 아레오파기타와 후세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아레오파기타라는 셈인데, 혹시 지니님은 이 이름의 뭐 유래나 뭐 의미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책에는 왜 위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면 한번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럼 모르는 걸로.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책에는 안 네. 나옵니다. 예. 보면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오는 디오니우스 아레오파기타의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일련의 저작들은 중세기의 커다란 권위로 헤아려지고 있다. 청계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명론, 신비신학, 열한통의 편지 이런 것들이 이 디오니시우스의 저작들인데 진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대요. 그래서 아마 이, 위일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화에서 떠오르는 그 바카스와 맞아요. 더불어 그런 신들 떠오르잖아요. 아마 예. 닉네임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도 네. 별명이 있었다. 다른 인물의 신원이나 뭐 이런 주변 것들을 가장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보다 더. 네. 그래서 아마 위 디오니시우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 저서들은 프로콜로스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주석되었기 때문에라고 써 있고요. 주에서가 있다. 이 책들은 후세에 특히 신비주의를 위해서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뛰어난 원천으로 되었다. 요 정도가 이제 이분의 간략한 소개고요. 바로 496쪽으로 가면 위 아레오파기타의 핵심 사상이 신에 관한 관념인데 신에게로 나아가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게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길은 긍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이고요. 세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길, 신에게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긍정적인 신학인데요. 뭐 존재자를 넘어서 있는 자, 선을 넘어서 있는 자, 완전함을 넘어서 있는 자, 일자를 넘어서 있는 자, 이게 신인 거죠. 그래서 신을 긍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초월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신을 인식하게 될 때 아이들도 뭐 자연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 그랜드 캐니언이나 아니면 하늘이 넓은 것이나 뭐 넓은 초원을 보고 아, 신이 느껴지잖아요. 바다를 봐도 그렇고요. 자연을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을 긍정함으로 인해서 신이 느껴진다. 첫 번째 길. 요 첫 번째 길은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길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정신학인데 신은 존재를 넘어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긍정신학은 보다 높은 부정신학으로 끊임없이 시정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 부정신학이란 단순한 피조적인 모든 것을 지워버림으로써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지우는 게 부정신학이죠. 예를 들면 신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적인 속성들이 다 지워지겠죠. 신은 물질도 아니야. 물체도 아니야. 그럼 물질적인 뭐 시공간 안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속성이 다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물의 속성들을 하나씩 다 소거시켜 나가요. 그럼 그게 신이라는 거죠. 아까 긍정하고는 좀 다르죠. 음.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침묵과 암흑에 가라앉아 본질을 넘어선 빛 속에서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개념도 없이 신비적인 침잠과 타라에 빠짐으로써 신과 일치할 때에 신에게로 나아가는 세 번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거는요, 앞에 두 가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건 어떤 개념을 사유하는 거였어요.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선 언어마저 사라져요. 이게 많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기도, 묵상, 어떤 타라라고 하죠, 타라. 그런 경지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사라져 버려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소리도 없어요. 빛, 빛만 있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가 아닌가.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진희님은 요 신에게로 나아가는 3단계 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좀 이 책으로만은 명확하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다른 책들을 좀 참조하긴 했는데, 다른 책들을 좀 자세히 봤다라기보다는 좀 훑어만 봤어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림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비신학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바를 신비사상의 구조 이런 형식으로 다른 책에서는 많은 수 도식화해서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신플라톤주의자의 맥락 그리고 이제 디오니시우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피라미드 형태와 더불어서 피라미드의 그 주변부까지도 하나의 세계로 층위를 나눠서 표현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으니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게 인제 신으로 나아가는 3단계 길이었고요. 점점 심화되는 길이었고 그다음에 497 쪽에 보면 두 번째 소제목 존재의 근거에 관한 탐구라고 나옵니다. 신은 선, 우리가 착할 선이죠. 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내준다. 선은 자기를 내준다는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 신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것 안에 있는 하나로서 한 가지 모습을 신이 하고 있다. 신이 오직 이런 자, 내포를 하는 자이고 저런 자, 내포되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있다는 거죠. 신은 모든 것의 창시자로서 자기 안에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근본 원인들과 한계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 동시에 한계마저도 신이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요런 비유가 나와요. 태양에 대한 비유인데 모든 빛과 생명이 태양에 관여하는 것과 같이 모든 존재와 모든 가치와 모든 아름다움은 신에 관여한다. 이게 디오니시우스의 생각이죠. 근데 전반적인 맥락이 뭐 앞에 철학자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렇구나. 또 나왔네 이런 문장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498 쪽에 보면 최고의 원인 안에는 초본성적인 통일의 결과로서 모든 존재자들의 원형이 미리 존재하고 있다. 신 안에 통일되어 미리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물의 본질을 이룩하고 있는 로고이를 파라데이그마타라고 한다. 신학이 이런 로고이를 정개념이라고도 한대요. 뭐 이런 거, 예. 신의 유출 얘기도 나오고 499 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물들은 신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신이 사물들을 닮는 일은 없다. 이게 범신론 유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범신론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신이 다 만물이 다 신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디오니시우스는 강조하면서 사물은 신에게 관여하지만 신은 사물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신은 순수한 것이고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자이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이다. 신이 초본질적이고 초선이며 초존재적이라고 끊임없이 확신했대요. 그쵸.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디오니시우스 파트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드디어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물의 위계, 존재의 위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재밌어요. 사물들이 신으로부터 사물들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도 일종의 단계 순서에 따라 행해진다고 해요. 이게 존재의 위계적 질서, 일종의 누층 존재론이 생기게 된다. 사물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신에게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쪽에 보면 천계의 위계라는 책에 나오는 인용문인데요. 따라서 모든 무생물들은 그저 존재하고 있음으로써만 관여한다. 그러나 생물들은 초생명적이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힘에 관여한다. 그리고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완전하고 초완성된 지혜에 관여한다. 이 노층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중간에 표가 나와요. 이걸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위에 존재자가 있습니다. 존재자로부터 갈래가 뻗어나가는데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겠죠. 무생물은 뭐 돌 같은 거고요. 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체들인데 당연히 무생물보다 생물이 더 위계상 위에 있겠죠. 상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생물은 감각이 없는 것, 즉 식물과 감각이 있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감각이 없는 것보다 감각이 있는 애가 더 위계상 위에 있겠죠. 자, 이 감각이 있는 것은 이성이 없는 것과 이성이 없는 건 동물입니다. 이성이 없는 것과 이성이 있는 것으로 나눠져요. 당연히 이성이 있는 것이 이성이 없는 것보다 위계상 위에 있겠죠. 자, 이 이성이 있는 것은 다시 또 나눠지는데 육체가 없는 것, 육체가 없는 것은 천사라고 해요. 육체가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육체가 없는 것이 육체가 있는 것보다 위에 있을까요? 자, 이거 지니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논리적으로요. 자, 논리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철학은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자, 이 지니님도 이제 책을 보시면서 감각이 있는 것이 감각이 없는 것보다 위에 있어요. 이건 이해가 가시죠? 이성이 없는 것보다 이성이 있는 것이 더 상위예요. 근데 마지막 요 세 번째에서 육체가 없는 것보다 육체가 있는 게 상위여야겠죠. 앞에 맥락으로 보면. 근데 이건 왜 뒤집혀져 있죠? 지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허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논리는 있음과 없음에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만 있는 그쵸? 게 더 상위죠. 감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더 나은 저는 거.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음. 일반적으로 이제 지성이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는 이제 다른 표에서 참고를 하면 네.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진료와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좀 일반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육체와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신적인 것, 관념적인 게 좀 더 위로 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영혼 개념에 있어서 입각해서 본다면 육체가 있는 것이 밑으로 가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육체가 없는 것은 이제 관념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표와 더불어서 함께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사상의 구조라는 표와 동일시 될 수 있을 텐데, 맨 꼭대기에 신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피조물 세계에 이제 만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 개념들로는 관념들이랑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관념들은 조금 더 상위. 그리고 그 관념들에 해당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 지성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뭐 만물 아니면은 경험 뭐 이런 쪽으로 밑으로 가 있는. 사실 플로티누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당연히 플라톤의 이데아도 생각이 나는 그런 도식이라서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철학자, 요때 당시 서양 철학자들은 당연히 이제 전통을 따라서 육체가 없는 것, 지성, 뭐 로고스, 뭐 영혼을 육체보다는 상위에 뒀죠. 하지만 이제 이 표만 봤을 때 그런 맥락, 뭐 역사적인 맥락 말고 이 표만 봤을 때 감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들이 위계상 상위로 가야 하는데 왜 하필 육체가 있는 것이 왜 상위가 아닌가? 요건 이제 저만의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좀 논리에 그냥 번역의 일관성이 문제일 없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나 뭐 정신 이렇게 두면 정신이 있는 것이 위로 가겠죠, 당연히. 만 정신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그렇죠. 육체가 요 없는 맥락에서 것을 달리 말했을 때, 네. 네, 그래서 그럼 아마 번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저도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리고 501쪽을 보시면 요 표 아무튼 재밌고요. 뭐 근데 이런 위계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맞아요. 철학자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플라톤의 선례를 많이 따르고 있고 플라톤의 주석 같은 느낌이 들죠. 자, 501쪽에 보면 모든 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과 선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다. 저는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고 이 후반부에 요거 생각했습니다. 자, 모든 원인들은 아름다움과 선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대요. 자, 모든 정지와 운동은 아름다움과 선에서 나와 이것들 안에 있고 이것들을 향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위해서 있다. 또 모든 가능태와 현실태, 모든 접촉, 있는 것과 생기는 것 등은 그래서 있고 생성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아름다움과 선에 관계하고 있으며 이것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결합된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선 안에는 모든 범영인, 목적인, 능동인, 형상인, 진료인이 다 들어있다. 결국 핵심은 아름다움과 선이죠. 그걸로 나아가려고 하죠,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이 저는 이게요, 아,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그, 자연을 봐도 그 꽃도 그렇고요. 보면 아름다워요. 걔네들이 어떤 우리처럼 뭐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생겨졌을 텐데 물론 번식이나 짝짓기를 위해서 뭐 식물과 동물들이 아름다워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려는 발버둥 그게 느껴져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보면. 근데 심지어 무생물을 봐도 아름다 그러니까 계곡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도 그렇고 뭐 북한산도 그렇고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놔뒀을 뿐인데 아름다워요. 지니님 혹시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자연을 딱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솔직히 이게 추함 그러니까 못생김으로 나아가진 않잖아요, 아름다움이. 생각할수록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의지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의 의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선으로 나아가려고 모든 것들이 애쓰고 있는 듯한 느낌. 지니님은 실제 이런 거 느끼시나요? 저는 반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얘기해 보더라도, 주시죠. 예. 네, 필 때는 한순간이지만 사실 시들고 죽고 썩기 위해서 그런 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본. 저는 그쪽이 이제 시작이자 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도가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읽어낼 수 있는데 과학에서도 뭐 에피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괴적인 성향 쪽으로 가게 되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오히려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읽었는데 아마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선 쪽으로 간다라고 뭐 하나의 관념, 뭐 이데아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분은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나 그 이전 철학자들 플라톤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데아로
모든 형상들이 만물들이 이데아를 닮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신을 닮으려고 하고 신은 당연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저도 진희님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아름다움이 기준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이제 뭐 연예인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다 아름답고 잘생겼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이성 친구를 당장에 이제 내가 사귀고 싶다 그래도 일단 외모를 따지게 되고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그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추한 것들을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배척하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래서 어떤 글까지 썼냐면 못생겼다는 것 자체를 아름답지 않은 그 못생긴 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아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우리가 진짜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못생긴 건가? 근데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래서 아름다움이나 뭐 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추함, 더럽고 근데 실제로요. 뭐 뭐 뭐 독거노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분은 좀 더러운 것 같아. 못생긴 것 같아.'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분들까지 다 품으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식은 이미 오염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예. 돌풀님께서 되게 이상적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되게 순수하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 그래요? 음, 음. 그럴 것 같아요. 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미와 추의 개념이 되게 명확한 듯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이제 뭔가 태도를 우리가 그 이후의 태도를 좌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것들과 연결이 되는가 이게 이제 조금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미와 추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도 않고요. 내 마음에 들면 또 나에게 이득이 되면 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경우 되게 그냥 평범하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에게 뭔가 좋은 방향 쪽으로 이 사람이 이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효과가 발휘가 된다거나 하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지적인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되게 못생겨 보이고 되게 뭐 가진 것 없어 보여서 사실 미추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추함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아무 개념 없는 사람의 존재감이 없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게 되게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나의 이제 가치나 기준에 딱 부합하게 달리 보이는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좀 아름다움의 영역 혹은 좀 보통의 영역으로 그제서야 좀 우리가 배치를 시키는 요런 사고를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아름다움과 추함을 명확하게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쉽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외모지상주의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라는 음.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제 나중에 미학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학이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제 뭐 영화를 만약에 평론한다 혹은 문학 평론을 한다 그럴 때도 미학, 내가 어떤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진짜 미학이라는 게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름다운 내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잘 쓰여진 소설은 아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학이 중요한 뭐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고요. 자,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능동인이 근대의 기계론적인 원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기계론적인 원인은 우연에 맡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스콜라 철학의 능동이는 항상 형상에 의해 방향 지어지는 바의 것이다. 형상이 또 나왔네요. 자, 요 정도. 그리고 502쪽에 보면 만약에 모든 운동이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동경, 그리움이라면 세계의 과정 전체는 신에게로 나아가려고 움직이는 것임에 틀림없다.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정화, 조명, 완성의 세 가지 단계다. 예, 요 정도가 이제 요 내용이에요. 지니님은 혹시 요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디오니시우스 파트 보시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위 디오니시우스가 제공한 그 우리 신비 사상의 구조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도식화, 그런 맥락들이 분명히 부분 뜯어보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사상가들의 논리들을 가지고 온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이제, 예명에 아니면 혹은 좀 다른 닉네임을 빌려서 이런 활동을 했던, 이런 사상을 펼쳐냈던 이 사람이 중세 철학하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언급되고 언급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오늘날까지 중요하게 읽힐까? 정말 새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좀 들여다보니까 분명 종합처럼 느껴지긴 해요. 뭐 짬뽕같이 느껴지긴 해도 이 사람만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을 때 피라미드 형태로 세계를 제시한 건 맞으나 그 방향성 얘기가 간간히 나와요. 우리 힐시베르거 책에서도 간단히 언급은 돼요. 스콜라 철학의 능동인과 형상인에 의해서 방향 지어지는 바이다. 이러면서 이제 방향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그 앞뒤 수식어를 떼놓고 보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 방향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내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힐시베르거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파트에서만큼은. 그래서 다른 서양 철학사의 책들을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파트를 조금 더 다시 보시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디에 주목을 해서 봤으면 좋겠냐면 하나의 피라미드 안에서 우리가 플로티누스가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원천에서부터 유출로서 나오고 유출로서 생성된 만물이 다시 한번 원위로 회귀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 형태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상향이나 하향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다른 책에서는 way of affi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긍정의 길 아니면은 이제 하향이라고 했을 때는 way of negotiation 해가지고 이제 부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긍정과 부정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의 경우는 좀 이제 만물로서 나아가는 어떤 진료로서 우리가 체감되고 경험되는 바에 대한 긍정. 형용할 수 있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바에 대한 긍정이고요. 부정에 대한 길이라고 했을 때는 부정은 위로 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정신학할 때 그 부정인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바에 대한 부정. 정할 수 없는 바에 대한 신비화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바에 대한 것으로의 회귀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이제 플로티누스와 같이 그 이전 철학자들의 개념들과 같이 해서 유출과 회귀의 변증법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 디오니시우스가 다른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작 이래가지고 우리가 앞에 고대 철학 할 때도 되게 많이 저작해서 발견했죠. 근데 그런 위작들이 직접 시대 안에서 다루어진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유일한 거예요. 위 디오니시우스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닉네임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의미를 두시고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주목한 바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위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내용이 참 주목할 만했으면 오늘날까지 읽히게 됐는지 이게 참 되게 우리가 내용에 주목해서 볼 법하지 않나 싶고요. 요런 위 디오니시우스의 내용들이 대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나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읽히고 있을 텐데, 뭐 건축이나 뭐 다른 여러 세부 사항들까지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지어서 찾아보시면 상당히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디오니시우스 다음에 나오는 게 교부학의 종말이라는 챕터가 뭐 한 장 정도로 짧게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교부학의 말기에 스콜라 철학을 위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충실한 제자 아퀴타니아의 프로스퍼가 있는데 그는 스승의 392가지 명제를 모았으며 이로써 명제집이라고 하는 문학상으로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392가지 명제를 모았어요. 이거 찾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보에티우스의 제자 카시오도루스 세나토르가 있다. 그는 역사학 및 성서 해석학에 관한 유명한 저술들 외에도 자유치락과에 관한 요강을 썼는데 이 요강은 중세기에 널리 이용되었었다. 여기서 카시오도르는 논리학, 산수, 기하학, 음악을 위한 보에티우스의 업적을 중세기에 널리 알려주었고 그 뒤에 몇 세기를 위한 길을 미리 열어주었다. 자, 보면 스승의 명제를 모아서 명제집을 낸다든지 보에티우스의 뭐 업적을 중세기에 널리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도 충실한 해설자가 있는데 이 해설자가 곧 고백자 막시무스다. 그는 위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에 대한 주해설을 씀으로써 신플라톤주의 사조의 개혁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중세기의 중요한 보고 중에 하나는 세빌라의 이시도르의 풍부한 문학적인 저서들이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대그레고리오스를 받아들인 한 권의 명제집을 썼다. 이것보다 한층 더 영향력이 큰 것은 에티몰로기아 또는 오리기네스다. 이것은 일종의 현실적인 백과 전서로서 고대 철학과 교부 철학에서 써먹을 수 있을 모든 것들을 후세에 전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요한네스 다마스케누스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는 그리스의 교부학에 속하나 아레오파기타와 마찬가지로 라틴 사람들에 의해 이어받아진다. 이렇게 라틴인들이 그를 이어받게 된 것은 부르근디오가 12세기에 그의 주저 인식의 원천의 제3부를 전통신학론이라는 제목으로 라틴말로 번역하고 난 이후부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교부 철학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었다. 이제 이 철학은 점차로 전면으로 나아가 그 뒤에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혹시 진희님은 요거 보시면서 뭐 짧지만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제자들.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우리가 다음에 바로 이제 안셀무스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스콜라 철학. 안셀무스 사이에 되게 이제 우리 스콜라 철학이 시작되는데 그 스콜라 철학 이전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종합을 꾀했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이 철학적인 어떤 경향성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되게 접점으로서 이해하려고 했던 뭐 아비센나라든지 아니면 뭐 에리우게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힐시베르거는 아직 다루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뜻은 아마 그 힐시베르거가 이 책을 저술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짐작을 해보고요. 현대 철학사가 아니라 현대 쓰여진 서양 철학사의 책에서는 이 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이 아레오파기타 이후에 다른 중세 철학자들도 몇몇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철학은 종교의 시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특정 중세 유명한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그들과의 논쟁, 그리고 그 시대 상황도 되게 혼란했기 때문에 안셀무스 시대의 이 직전까지도 되게 혼란한 시대상이었죠. 뭐 교황과 국왕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수도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시대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수도회와
정치권에서 죽고 죽이는 뭐 이런 상황들도 되게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점을 시도했다는 것은 되게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을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에 중세 철학 시작할 때 암흑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전혀 그에 대한 생각이 안 들 것이고 아마 찾아보신다면 훨씬 더 그 근세 철학에 대한 뉘앙스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맥락들을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콜라 철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